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을 갖게 되죠. 아주 작게는 무슨 옷을 입을지, 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말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앞에 막대한 재산과 내 양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부지런히 일궈온 재산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남겨진 두 아들은 원수만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말죠. 과연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언은 무엇이었던 건지,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의 비밀. 옛날 옛적 조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강노인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어 마을에서 손꼽히는 살림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재산을 모으는 동안에도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죠. 사람은 남에게 지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게 지는 것이 더 무서운 법이야. 한편 강노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태준이요, 작은 아들의 이름은 무진이었어요. 두 형제는 한 어머니에게서 낳지만 성품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큰아들 태준은 말솜씨가 좋고 셈이 빠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죠. 반면 작은 아들 무지는 말수가 적고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들에 나가고 해가 져야 호미를 놓는 사람이었죠. 정직한데 어설픈 구석이 있어 사람들 앞에서 제 몫을 챙기는 일에는 도무지 서툴렀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강노인은 늙고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강노인은 두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앉혔어요. 호롱불 그림자가 노인의 야인 얼굴 위에서 흔들렸죠.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과 논밭은 너희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지거라. 다만 내 한마디만 잊지 말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큰아들 태주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무진도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죠. 그리고 그날 밤 강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무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 태준이었죠.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와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무진은 형이 슬픔을 견디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준이 무진을 사랑채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척 펴보였습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마지막 밤에 직접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장이다. 무진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체라고 하기에는 획이 너무 곧고 도장 자국도 평소 아버지께서 찍으시던 모양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이 무진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집과 좋은 논과 밭, 그리고 곡식 창고까지 거의 모든 재산을 큰아들 태준에게 넘기고 무진에게는 헛간 한 채와 척박한 산비탈 밭 한 자락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유언장을 쓰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무진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랑채 문이 열리고 박첨지라는 사람이 들어왔죠. 박첨지는 마을에서 소문을 옮기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네. 강 노인께서 유언장을 그리 쓰시면서 집안 대를 잇는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네. 무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두 사람이 한 입으로 그렇다고 하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도 장남이 가업을 잇는다는 말에는 별달리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죠. 무진은 입술을 깨물고 그 종이를 다시 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형제가 멱살잡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형제라곤 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무진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이 뜨거운 숯덩이를 삼킨 것처럼 답답했죠. 곁에서 잠든 듯하던 아내 설아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설아는 양반집 셋째 딸로 태어났지만 집안이 기울어 무진에게 시집 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서방님, 오늘 밤 잠을 못 이루신다 하여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지금은 기운을 내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진은 한참 말이 없다가 가까스로 한마디를 꺼냈어요. 나는 재산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뿐이요. 설아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무진의 가슴 속 숯덩이를 한김 식혀주었어요. 며칠 뒤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진 부부를 안채에서 쫓아냈습니다. 종놈을 시켜 이부자리며 세간살이 몇 개를 헛간에 옮겨 놓았죠.
그렇게 둘은 가난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설아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헛간안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벽틈을 흙으로 메우니 그래도 사람 살 만한 모양이 되었죠. 한편 무지는 산비탈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많아 호미가 들어가지 않는 땅이었지만 그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가 결려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던 사람은 남에게 지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게 지는 것이 더 무서운 법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묵묵히 버텨나갔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형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무지는 자기 가슴 속에 그렇게 뜨거운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본인은 욕심도 미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황당한 일을 당하고 보니 자기 안에도 그런 어둠이 있었던 것이죠. 그해 가을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가뭄이 길더니 여름에는 또 큰 물난리가 났어요. 논밭이 갈라지고 곡식이 무너지니 마을 사람들의 곳간은 텅텅 비어갔죠. 그런데 태주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곡식 창고를 꽁꽁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한 대박씩 비싼 값에 팔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곡식을 빌려가는 사람에게는 논문서며 집문서를 담보로 잡고 갚지 못하면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았죠. 마을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풀뿌리를 씹다가 토하고 늙은이들은 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도 태준의 곡간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주먹을 떨었죠. 형의 행실을 보고 있자니 자기 가슴 속에 갈무리에 둔 미움이 자꾸만 깨어났어요. 한편 무진의 살림도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묽은 죽이라도 끓여 이웃 노인들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어요. 무진도 자기 산비탈 밭에서 거둔 얼마 안 되는 조와 수수를 굶주린 이웃에게 한 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무진을 입을 모아 칭찬했죠. 강노인이 살아계셨다면 저 작은 아드님을 자랑스러워하셨을 게야. 하지만 그 말이 무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형에 대한 가슴 속 미움이 깊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진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형의 곡식 창고에 불을 지르면 어떨까? 아니면 관아에 나가 형의 못된 행태를 모두 까발릴까? 그렇게 머릿속은 형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깊어지기도 전에 설아가 등잔불을 켰어요. 설아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방님, 분노로 시작한 일은 결국 우리 손도 더럽혀진답니다. 부디 행여 나쁜 생각은 하지 마시어요. 무지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어요. 자기 속을 어찌 그리 잘 아는지
마치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무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 마음에 지면 안 되는 것이야. 그렇게 가을이 깊어갈 무렵 무지는 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 산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해각 스님이라는 노승이 계셨는데 강노인의 오랜 벗이었어요. 강노인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가끔 술잔도 기울이고 바둑도 두던 사이였죠. 무지는 어릴 적부터 그 스님을 배웠기에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산사에 다다르자 해각 스님이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마른 잎을 쓸고 있었어요. 스님은 무진을 보자마자 빗자루를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왔죠. 그러더니 무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네가 빈손이 될 줄을 알고 있었다. 무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스님은 무진을 법당 옆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차를 한 잔 따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강노인은 큰아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차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고, 그래서 너희 두 형제에게 진짜 시험을 남기고 간 게야. 무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스님, 그렇다면 형님이 가지고 있던 그 유언장이 정말 가짜가 맞군요. 진짜 유언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각 스님은 무진의 질문에 바로 답을 주지 않고 무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을 못했어요. 무진아, 남의 욕심을 이기려 하기 전에 네 안의 복수심을 먼저 들여다보거라. 무진은 그 말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걸 빼앗긴 사람인데 자기를 탓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무진은 차마 큰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빼앗긴 사람이 그저 참기만 하면 이 세상은 욕심 많은 자의 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해각 스님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너의 마음을 이긴 뒤 움직여야 네 칼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법이야. 마음의 진채로 휘두르는 칼은 처음에는 형을 해할 듯해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패고 말지. 무진은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억울한 마음에 입술만 깨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무진은 스님께 절을 올리고 절을 떠나려 했죠. 그때 해각 스님이 작은 나무암 하나를 꺼내 무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함은 손바닥만한 크기였고 오칠이 벗겨진 자리가 세월을 말해주었어요. 스님은 그 함을 건네주며 한 가지를 당부했죠. 정말로 형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는 날, 그날에 열어보거라. 그전에는 절대 열지 말아야 할 것이야. 무지는 영문을 몰랐지만 그 함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스님의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기 안에 복수심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그 말씀이 어쩐지 가슴 한 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죠. 마을로 돌아온 뒤로도 흉년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주는 그 와중에도 곡식 장사로 점점 더 부자가 되었어요. 비단 옷을 사입고 큰 잔치를 열고 마을의 못된 한량들을 자기 사랑채에 끌어들여 술판을 벌였죠. 무진의 가슴 속에서는 형을 향한 미움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말과 해각 스님이 주신 나무함을 생각하며 그 미움을 가라앉혔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초입, 태준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병이 깊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감기인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태주는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다는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은 아기의 맥을 짚어보고는 한참 말이 없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면 깊은 산에서만 자라는 약재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 흉년에 길이 막혀 장사꾼이 들어오지 않으니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태주는 그 말에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동안 모은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을 풀어 사방을 뒤졌지만 그 약재는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태주는 사랑채에 처박혀 술만 들이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코웃음을 칠 양반이 처음으로 자식이를 두려움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 무진은 산비탈 반 너머 깊은 골짜기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바위 틈에서 신기하게도 그 귀한 약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약재를 캐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무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형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그를 휘감았죠. 무진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 약재를 그냥 묻어버리거나 다른 마을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형은 자식을 잃을 것이다. 형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 자식 하나 잃은 고통쯤은 마땅한 벌이 아닐까? 무진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한참을 길가에 멈춰섰어요. 손에 쥔 약재가 마치 시뻘건 숯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죠. 그때 마침 동네 어귀에서 빨래를 이고 오던 설아가 무진을 발견했습니다. 무진은 손에 쥔 약재를 내보였어요. 설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그리고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보고 무엇인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다그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무진의 가슴을 쿵 울렸습니다. 무진은 한참을 길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흐린 겨울 하늘에 까마귀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죠. 무진은 그 까마귀가 마치 자기 마음 같다고 생각했어요. 검고 무거운 마음 말이죠. 무진은 마침내 입을 다물고
형의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태준의 집에 들어서자 마당에는 노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사랑채로 곧장 들어가 형 앞에 약재를 내놓았어요. 태준은 자기 눈을 의심하는 듯 한참을 약재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진의 손에서 그것을 거의 빼앗듯이 받아들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죠. 다만 떨리는 목소리로 의원을 부르라는 외침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무진은 형의 집을 나오면서 묘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자기가 아우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형의 그 차가운 태도는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한편 그날 밤 형의 아들은 그 약재 덕분에 열이 내리고 숨이 고르게 돌아왔어요. 무지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내의 한마디 덕분에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죠. 사람은 칼을 휘두르기는 쉬워도 휘두르려던 칼을 거두는 일은 더 어려운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던 며칠 뒤 한밤중에 누군가 무진의 헛간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첨지였어요. 박첨지는 술에 흠뻑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 자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하네. 내가 자네 형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단 말일세. 자네 아버님의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다네. 무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박첨지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만큼 분노가 솟구쳤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진짜 유언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죠. 박첨지는 술에 취한 와중에도 입을 단단히 닫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결국 떨리는 입으로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죠. 형의 집 뒤뜰 장독대 및 가장 큰 항아리 아래의 흙을 파면 작은 함이 묻혀 있을 것이네. 강노인께서 직접 쓰시고 도장까지 찍은 진짜 유언장이 그 안에 있네. 무지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드디어 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얻게 된 셈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박첨지가 갑자기 무진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더니 술 냄새 가득한 입김으로 속삭이듯 한 가지 부탁을 하였죠. 자네가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형의 죄를 낱낱이 까발려 그 재산을 통째로 너의 손에 들어오게 해주겠네. 아버님 목만이 아니라 형의 목까지 전부 가지게 해주겠네. 그렇게 박첨지는 끈질기게 속삭였어요. 박첨지의 그 말이 무진의 귀에 박혔습니다. 처음에 무진은 그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자기 목만 되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첨지의 말을 듣자 가슴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었죠. 그래, 형이 나를 짓밟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형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야. 자식까지 일을 번하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그 차가운 사람을
이번에는 거꾸로 빈털터리로 만들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래야 내 가슴 속에 쌓인 이 멍울이 풀릴 것이야. 박첨지가 비틀거리며 헛간을 떠난 뒤 무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는 설아가 잠들어 있었죠. 무지는 자기 행랑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해각 스님이 주셨던 바로 그 함이었어요. 형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는 날 열어보라고 했죠. 무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지금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지는 함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무지는 호롱불을 가까이 끌어다 놓고 그 종이를 펼쳐보았어요. 종이 위에는 짤막한 글귀 하나가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원수를 이기면 원수가 하나 더 생기고 자신을 이기면 길이 하나 열린다. 무지는 그 글귀를 한 번 읽고 또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속으로 깊이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죠. 호롱불 그림자 아래에서 그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잠든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무진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밤새도록 다투었어요. 한쪽에서는 형을 벌주고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을 갚으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라고 속삭였죠. 호롱불에 심지가 다 타들어가도록 무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 속에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과 해각 스님이 남긴 글귀와 아내가 던졌던 말들이 한꺼번에 어지럽게 떠올랐죠. 그가 이번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남은 평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지는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이 밝아오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새벽 딸기 울 무렵 무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밤새 그의 가슴 속에서 싸우던 생각들은 어느 순간 잦아들고 한 가지 결심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무지는 그 결심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해가 뜨자 무지는 평소처럼 산비탈 밭에 나가는 척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형의 집 뒷뜰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뒷뜰은 대나무 숲에 가려져 마을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죠. 무지는 대나무 숲 사이로 몸을 숨기고 한참 동안 형의 집 앞마당을 살폈어요. 마침 태주는 외출하고 없었고 노비들은 부엌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무지는 발소리를 죽이고 뒷뜰로 들어섰어요. 박첨지가 일러준 대로 가장 큰 장독 아래의 흙을 호미 끝으로 살살 긁어내기 시작했죠. 흙을 한참을 파 들어가서야 비로소 손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오칠함이었어요. 함을 꺼내 들고 가슴에 품자
무진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죠. 그는 곧장 대나무 숲으로 몸을 숨기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산비탈밭 한쪽 너럭바위 위에 앉아 무진은 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2장의 종이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누런 한지에 단정한 글씨로 쓰인 유언장이었고, 다른 한 장은 그보다 더 빛바랜 작은 종이었어요. 무진은 먼저 유언장을 펼쳤죠. 그 글씨를 본 순간 무진은 단번에 그것이 아버지의 진짜 글씨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한자 한자 가르쳐 주실 때 보여주시던 바로 그 필체였기 때문이었어요. 유언장에는 집과 논밭과 곡식 창고를 2 아들이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2 아들 가운데 욕심에 눈먼 자가 있거든 그 자의 목 가운데 일부를 떼어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강노인은 이미 욕심 많았던 큰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무진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계셨는지, 그리고 2 아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저릿해왔죠. 다음으로 무진은 빛바랜 다른 작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에게 남긴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무진아, 너는 빈손이 될 수도 있을 것이야. 허나 그 빈손이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법이다. 부디 마음을 잃지 말거라. 무진은 그 글을 읽다 말고 너럭바위에 엎드려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이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형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것도 같았죠. 무진은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형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가 들려 있었죠. 곧장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이 유언장을 내밀면 태주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 동생을 속인 죄와 흉년에 곡식을 매점매석한 죄까지 한꺼번에 받게 될 터였습니다. 가사는 몰수될 터였고 태주는 멀리 유배를 가야 할지도 몰랐죠.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어귀의 가나길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귀로 막 들어섰을 때 길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한 노파는 빈 그릇을 손에 쥐고 떨고 있었고, 그 옆에는 8살쯤 된 아이가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입에서는 가는 신음이 새어나왔죠. 무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그 노파는 지난 봄까지만 해도 작은 논 한마지기를 붙이며 그럭저럭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에 식구가 굶을까봐 태준에게서 곡식을 구웠다가 결국 논문서를 빼앗기고 만 것이었죠.
아이의 어미는 자기 무릎에 묻힌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무진의 가슴에 쿵 박혔죠. 무진은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유언장을 내려다보았어요. 자기가 지금 이 길로 곧장 관아에 가서 형의 죄를 까발리면 태주는 잡혀가고 그가 빼앗은 문서들은 한동안 관아 창고에 묵힐 것이었습니다. 송사가 길어지면 저 아이와 노파는 그동안 어찌 살아갈까? 형이 잡혀가는 그 짧은 통쾌함이 굶주린 이 사람들의 끼니를 대신해 주지는 못할 일이었어요. 그제야 무진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여다본 것이었죠. 형을 벌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바로 세우고 싶은 것인지 그도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것인지 마음 한 구석에서 형을 향한 통쾌한 복수의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마을을 살리고 싶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무진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곤 관아 옆에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무진이 향한 곳은 관아가 아니라 마을 한복판의 정자나무 아래였죠. 그곳은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큰일이 있을 때 모여서 의논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무진은 마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른인 김노인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사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진짜 유언장이 자신에게 있고 형이 거짓 문서를 만들었으며 박첨지가 거짓 증언을 한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진은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이 일을 곧장 관아로 끌고 가지 말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먼저 형을 마주하게 해달라는 청이었죠. 김노인은 무진의 차분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자나무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형에게 곡식을 빼앗긴 사람도, 형의 곡간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던 사람도, 처음엔 형의 편에 서서 무진을 흘끔거렸던 사람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죠. 박첨지도 부들부들 떨며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무진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진짜 유언장을 펼쳤어요. 김노인이 그 글씨가 강노인의 글씨임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무진은 박첨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박첨지는 무진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그동안 자기가 한 거짓 증언을 모두 털어놓았죠. 무진은 형 태준도 정자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태준은 처음엔 코웃음을 치며 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자 결국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정자나무 아래로 나왔습니다. 태주는 진짜 유언장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자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그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허, 이 종이가 어디서 나왔단 말이냐? 누군가 꾸며낸 가짜 문서를 들고 와서 어찌 이 자리에서 나를 욕보이려 하느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형의 말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형을 곧장 관아에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 형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 문서로 빼앗은 논문서와 집문서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놓고 국간에 쌓아둔 곡식을 마을에 풀어 굶주린 이웃을 살리시지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형을 관아에 고하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진의 말을 듣고 형의 죄가 그처럼 무거운데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형제 사이에 그렇게라도 매듭을 짓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며 무진의 결정을 두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주는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선 고개를 숙이고 애써 알겠노라 대답했죠.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닷새 안에 모든 문서와 곡식을 정리하겠노라 약조까지 하였어요. 그날 밤 무진은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설아가 가만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방님께서는 오늘 가장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무진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 가슴 속에 남아있던 미움의 불씨가 오늘 정자나무 아래에서 한층 식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편 형의 마음은 무진의 마음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 며칠 동안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는 재산과 체면이었죠. 자기가 그렇게 이를 갈며 모은 논과 밭과 곡식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태준에게는 살을 베어내는 일처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태준은 마침내 마음을 굳혔어요. 무진의 손에 있는 그 진짜 유언장만 사라진다면 모든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태주는 검은 옷차림으로 동생의 헛간 근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무진과 설아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벌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였어요. 그리고 태주는 다른 방법을 떠올렸죠. 다음 날 새벽 무진이 산비탈 밭에 나가 일을 시작할 때 그 옷함을 들고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만약 그 함을 들고 산으로 들어선다면 산속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끔찍한 생각까지 머릿속을 스쳤죠. 이튿날 새벽 무진은 산비탈 밭으로 향했어요. 무진은 가슴이 답답해서 형이 약속한 닷새가 지나기 전에 진짜 유언장을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진은 오칠함을 품에 안은 채 산길을 올라갔죠. 안개가 자욱한 새벽 산길은 발밑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무진의 뒤를 따라 산길을 올랐어요. 무진이 너럭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태주는 동생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는 형제끼리 조용히 의논을 좀 하자고 무진을 끌어당겼어요. 무진은 형이 산까지 따라온 것이 이상하다 여겼지만 형이 정자나무 아래에서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의논하려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너럭바위에 마주 앉았죠. 그런데 갑자기 태준이 안색을 바꾸더니 동생의 품 안에 든 함을 가리키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 든 종이를 자기가 다시 한번 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지는 형의 표정을 읽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형의 눈빛이 좀 전과 사뭇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무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을 형에게 내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담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무진이 한 발짝 물러서자 태준은 더 이상 체면도 차리지 않고 동생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형제는 너럭바위 위에서 서로 함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벌였죠. 태준의 눈에는 욕심이 시뻘겋게 타올랐습니다. 무지는 형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힘을 아끼며 막기만 했어요. 한참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 태준이 함을 낚아채려는 순간 무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막아섰죠. 바로 그때 태준은 균형을 잃고 너럭바위 가장자리로 비틀거렸습니다. 너럭바위 너머는 가파른 절벽이었어요. 절벽 아래는 오래된 낙엽이 두껍게 깔린 골짜기였죠. 태준은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절벽 중간에 굵은 소나무 뿌리 한 가닥이 바위 틈에서 비스듬히 자라 나와 있었고 태준은 가까스로 그 뿌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그의 두 다리는 허공에 매달린 채 흔들렸고 그 아래론 아득한 골짜기 바닥이 보였죠. 무지는 너럭바위 가장자리에 엎드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굵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도도하던 형의 얼굴이 그 순간 처음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진에게 소리쳤죠. 무진아, 살려다오! 형을 살려다오! 무진은 너럭바위에 엎드린 채 한순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일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안채에서 쫓겨나던 그날, 헛간 안에서 잠 못 이루던 밤들, 굶주린 이웃들을 보면서도 곡간을 닫아 걸던 형의 모습, 약재를 가져갔을 때 그 차가운 표정, 그리고 자기 손을 잡고 거짓 증언을 부추기던 박첨지의 술 냄새까지 모두 떠올랐죠. 이 손을 거두는 순간 형은 그대로 골짜기 아래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서 어두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를 흔들었어요. 그동안 형이 자기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저 손 한 번 거두는 것쯤은 하늘도 눈 감아줄 일이라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진의 가슴 속에 글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까지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짧은 한 줄이었죠. 원수를 이기면 원수가 하나 더 생기고 자신을 이기면 길이 하나 열린다. 무지는 어금니를 꽉 끼물었어요. 그러고는 너럭바위에 단단히 몸을 고정한 채 두 팔을 절벽 아래로 뻗었습니다. 그는 형의 손목을 있는 힘껏 움켜잡았어요. 형의 무게에 무진의 어깨가 곧 빠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이를 악물고 모든 힘을 짜내어 형을 너럭바위 위로 끌어올렸죠.
태주는 너럭바위 위에 엎어진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지는 형의 곁에 앉아 거친 숨을 고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을 용서해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잃지 않으려고 살린 것입니다. 태주는 그 말에 더 큰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동생에게 쌓아둔 죄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너럭바위 아래쪽 산길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첨지와 마을 사람들 몇이 마침 그 자리로 올라오고 있었죠. 박첨지는 그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양심에 짓눌려 있었어요. 정자나무 아래에서 무진이 자기 죄까지 덮어주려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진은 새벽이 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을 어른 몇 명과 함께 무진을 찾아왔어요. 헛간에서 설아가 무진이 산으로 올라갔다고 일러주자 그들은 곧장 산비탈밭 넘어 너럭바위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첨지와 마을 사람들은 너럭바위 위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게 되었죠. 형이 동생을 절벽으로 밀어붙이려 하던 모습도, 동생이 죽음의 문턱에 매달린 형의 손을 끌어올린 모습도, 그리고 형이 너럭바위 위에서 흐느끼는 모습까지 모두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이었어요. 박첨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에 닿자 박첨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날로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거짓 증언과 자기가 받은 뇌물의 액수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사또는 그 자리에서 군조를 풀어 태준의 집을 살폈습니다. 거짓으로 만든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빼앗은 논문서와 집문서가 사랑채 깊숙한 곳에서 줄줄이 나왔어요. 흉년에 곡식을 매점매석한 장부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빼앗긴 자기 문서를 한 장씩 되돌려 받았어요. 어떤 노파는 자기 논문서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한 사내는 죽은 아비가 살아 돌아온 듯 그 문서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곳간에 쌓여있던 곡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량씩 풀려나갔습니다. 흉년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그날부터 사라졌죠. 그리고 진짜 유언장을 받아든 사또는 강노인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태준의 목 가운데 절반을 떼어 마을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곡간으로 돌리고 나머지 절반은 무진에게 돌려주었어요. 무진은 자기 몫으로 받은 재산 가운데 또 일부를 떼어 마을 곡간에 보태었죠. 한편 태준의 죄는 가벼이 넘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사토 앞에 나아가 형의 죄를 가볍게 다뤄 주십사 청을 올렸어요. 사또는 그 자리에서 무진의 사람됨을 깊이 헤아렸죠. 결국 태준은 멀리 유배를 가는 대신 가산 일부를 몰수당하고 부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큰 길과 다리를 손보는 일을
1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해야 하는 일이었죠. 태준이 부역해 나가던 첫날, 무지는 마을러기까지 형을 배웅하였어요. 평생 비단 옷만 입던 형이 거친 무명옷을 입고 어깨에 삽을 둘러맨 모습은 보기에 안쓰러웠습니다. 태준은 동생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이 동생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두 형제가 살아온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준의 입술은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떨렸지만 끝내 말이 되어 나오지는 못했죠. 무지는 형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미움이 묻어 있지 않았어요. 형님, 1년 뒤 마을로 돌아오실 때는 부디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십시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마침내 부엌길에 올랐습니다. 무지는 형의 뒷모습이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어요. 무엇인가 무거운 짐 하나를 그제야 내려놓은 듯한 묘한 평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무지는 설아와 함께 아버지의 묘로 향했습니다. 묘 앞에 풀이 한자나 자라 있었죠. 무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설아도 곁에 앉아 함께 풀을 뽑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손만 움직였어요. 묘 주변이 정갈해지자 무지는 묘 앞에 절을 올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무지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에게 지는 것이 더 무서운 법이라던 그 한마디가 이제야 비로소 가슴 깊이 와닿았죠. 무지는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진짜로 남기신 것이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은 한 가지 시험이었죠. 욕심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빼앗긴 뒤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어쩜 큰아들은 그 시험에서 한 번 넘어졌고 작은 아들은 그 시험에서 가까스로 자기 자신을 붙잡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무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만약 산이 너럭바위 위에서 한순간만 더 마음이 흔들렸다면 똑같이 넘어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무지는 자기가 마을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형을 망하게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조카에게 줄 약을 묻어버리고 싶었던 적도 있었으며 형의 손을 그대로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그 무서운 생각이 자기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무지는 부끄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무지는 다시 산사로 올라갔어요. 해각 스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리고 절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사에 다다르자 해각 스님은 마당 한쪽에서 콩을 까고 있었죠. 무진을 보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옆자리를 내주었어요. 무진은 스님 곁에 앉아 콩을 까며 그동안 일어난 일을 차례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해각 스님은 한참을 묵묵히 콩만 까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기 안의 어둠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빛을 낼 수 있는 법이란다. 너는 네 안에 칼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네 아버님께서 너에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이란다. 무지는 스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님께서 주셨던 그 작은 나무함 하나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떠올르니 새삼 그 함이 단순한 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안에 든 짧은 글귀 한 줄이 자기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붙잡아 주었으니까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무지는 가을 들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흉년이 지나고 다음 해부터는 다시 곡식이 있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진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했죠. 하지만 무진은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더욱 몸을 낮추었습니다. 자기는 칭송받을 사람이 아니요. 자기 안에 나쁜 생각들과 매일 다투어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1년 뒤 태준이 부영리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태준의 얼굴은 햇빛에 검게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사뭇 달랐어요. 더 이상 욕심으로 번뜩이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의 가라앉은 눈빛이었죠. 태주는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지는 형을 일으켜 세웠어요. 형제는 그날 처음으로 한 상에 마주 앉아 죽 한 그릇씩을 나눠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말이 오가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깊은 골이 한결 메워지고 있었어요. 훗날 무지는 마을 한가운데에 작은 곡간을 하나 더 지었죠. 흉년이 들 때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와서 한 대박씩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곡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곡간 문 위에는 작은 나무 연판 하나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연판엔 짧은 글귀 한 줄이 새겨져 있었어요. 원수를 이기면 원수가 하나 더 생기고 자신을 이기면 길이 하나 열린다. 해각 스님이 주셨던 바로 그 글귀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입에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할머니 무릎을 베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사람들은 그 이야기 끝에 늘 한마디를 보태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의 욕심과 미움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억울함 때문에 자기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결국 남에게 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어른에게서 아이에게로 또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다시 그 자식에게로 그렇게 끝없이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야기 속 해각 스님이 무진에게 전해준 글귀 원수를 이기면 원수가 하나 더 생기고 또 자신을 이기면 길이 하나 열린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콕 박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 입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의 평정심을 갖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되곤 합니다. 무진 역시 그랬죠. 못된 형에게 복수하고 싶고 약재를 숨겨야 하나 고민도 하고 유언장을 들고 관하로 달려가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때 무진은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승리는 결국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이겨낸 마음의 힘이 결국 나 자신을 비로소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가 남기려고 했던 진짜 유언도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속 무진이 열어보았던 그 작은 나무함을 함께 열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이기는 칼보다 나를 다스리는 방패가 우리를 더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동화 여행 옛날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늘 평안하세요.